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통합진보당 기호 3번 이정희입니다. 지난 1차 토론 뒤에 새누리당이 이정희 방지법을 발의했습니다. 토론을 보고 불리하니까 이제 기회조차 주면 안 되겠다 하시니 놀랍습니다. 이런 것이 박정희 스타일, 유신 스타일 아니면 무엇입니까? 하지만 지금 대한민국은 2012년입니다. 이제 열흘 뒤면 우리는 새로운 대통령을 뽑습니다. 대통령 위에 헌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헌법 위에 누가 있습니까? 바로 이건희, 정몽구 회장이 있습니다. 삼성 반도체에서 일한 황유미 씨, 26 청춘의 백혈병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낡은 반도체 공정, 유독약품이 유미 씨의 생명을 갉아먹었습니다. 머리가 모두 빠진 유미 씨는 깃털처럼 가벼워져서 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유미 씨 말고도 50여 명의 노동자들이 백혈병으로 죽거나 투병 중인데 삼성은 고집스럽게도 산재가 아니라고 합니다. 정부도 삼성 편을 듭니다. 8년간의 소송 끝에 대법원에서 복직 판결을 받은 최병승 씨. 현대차 비정규 노동자였던 그가 해고된 것 28살입니다. 지루한 소송, 대법원을 2번이나 오가는 동안 그는 이제 36살이 됐습니다. 그러나 그는 아직도 일터로 돌아가지 못했습니다. 최병승 씨는 55일째 20m 철탑 위에 겨울바람 속에 있습니다. 이 토론 철탑 위에서도 보고 계신가요? 온갖 편법과 불법, 로비로 국회와 청와대는 물론 법원까지 쥐고 흔드는 그들이 헌법 위에서 국민을 내려다보면서 웃고 있습니다. 이건희 씨와 정몽구 씨를 헌법 위의 제왕이 아닌 법 앞에 평등한 보통의 대한민국 국민으로 돌려보냅시다. 통합진보당이 만들어낼 경제민주화, 바로 이것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가장 큰 위기는 서민의 위기입니다. 서민들과 함께 이해하고 그리고 가슴으로 느끼고 이것이 이 서민의 위기를 풀어갈 수 있는 가장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살아온 길을 보면 앞으로 살아갈 길도 알 수 있다고 합니다. 국회의원이 되고 나서 많은 분들을 만났습니다. 제가 변호사로 일하던 시절에는 미처 만나지 못했던 분들, 너무나 외롭고 또 힘들게 살아오신 분들, 하지만 저보다 더 바르고 또 꿋꿋하게 살아오신 분들 만났습니다. 통합진보당의 경제정책 바로 여기서 나왔습니다. 그분들이 저를 가르쳤고 또 가슴으로 느낀 그분들의 삶과 말씀이 통합진보당과 저의 힘입니다. 위기를 구하겠다는, 극복하겠다는 박근혜 후보 어떻게 사셨는지 아실 겁니다. 18년 동안 청와대라고 불리는 집에 사시다가 81년에 성북동 주택에 들어가셨습니다. 이 집은 신기수 당시 경남기업 회장이 무상으로 지어준 저택이었습니다. 잔디 깔린 마당이 있는 300평이 넘는 이 집을 거저 넘겨받으셨는데 박 후보는 증여세, 취득세, 등록세 내지 않으셨습니다. 그야말로 그냥 받으신 것이지요. 이 집 팔아서 장충동 갔다가 다시 지금 삼성동 주택으로 이사하셔서 이 기준시가 삼성동 주택 20억 원 좀 넘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사셨던 분이 아마 박 후보 단 한 분일 겁니다. 지금 대통령이 되겠다고 하십니다. 청담동 앨리스라는 드라마가 있지요. 여주인공 남자친구가 아름다운 서울의 야경을 배경으로 이런 말을 합니다. 이 많은 아파트 중에서 내가 살 수 있는 집은 없다. 저는 박근혜 후보가 집이라는 이 한 글자의 단어에서 느낄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머리로 이해해도 아마 월세, 전세, 매일 돌아오는 주택담보이자 무엇인지 가슴으로 못 느끼실 것입니다. 현명하게 여러분께서 판단해 주십시오. 우리 경제 어렵지 않다던 때가 언제 있었던가요? 재벌 기업들 호황이어도 정부, 보수 언론, 재벌은 늘 지금이 어렵다. 위기다. 모두 허리띠 졸라매자. 이런 말을 되풀이해왔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삼성전자 주가가 오늘 사상 최고를 경신했습니다. 그런데 재벌 대기업 위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위기에 처한 사람들, 정말 어려운 분들 재벌이 아니라 서민들이지요. 도대체 왜 이렇습니까? 15년 전에 IMF 사태로 정리해고제도 들어와서 확대되고 비정규직이 정규직을 대체했습니다. 금융기관이 외국 투기 자본에 넘어가니까 수익성만 추구했고 금리 제한 풀려서 일본의 사채업자들이 상륙하니까 금융소외자 800만 명 됐습니다.
투기 자본이 땅으로 돈을 벌려고 뉴타운 광풍 일으켜서 횡재하고 재벌 건설사 호황 누리는 동안 서민들은 2배로 오른 전셋값에 못 버티고 외곽으로 밀려났습니다. IMF를 빌미로 서민들에게는 더 양보하라고 하면서도 투기 자본과 재벌은 호주머니를 채웠고 이제 급기야는 들어올 때도 자유롭게 빠져나갈 때도 마음대로 나가겠다고 한국 법까지 바꾸겠다고 한미 FTA 밀어붙여서 새누리당 날치기로 통과시켰습니다. 서민들 위기를 탈출하려면 IMF 사태로 만들어진 제도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정리해고 제도 폐지하고 비정규직 없애고 금리 제한에서 사채업 번성 막고 부동산 투기로 돈 버는 구조 벗어나야 합니다. 이런 제도 그대로 두고는 빚 돌려막기, 폭탄 돌리기 될 뿐입니다. 기초수급자 경우에는 최대 70%까지 채무를 감면해주는 대책을 세웠습니다. 가계부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후보께서 갖고 계신 구체적인 방안이 무엇인지. 이 기초수급자에 대해서 70% 채무 감면을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기초수급자들이 대체로 이런 빚을 지게 되는 이유들이 생활비, 의료비 또는 드물게 또 학자금 이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실제로 70%를 감면해 준다고 해서 나머지 30%를 갚을 수 있는 수준일까요? 저는 정말 문제를 해결하시려면 기초수급자에 대해서는 100% 감면해 주시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이 한국 사회 IMF 체제 하에서 15년 동안 내려갔던 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IMF 체제를 극복하는 차원에서라도 그것을 이제 기초수급자에 대해서는 채무 감면해드릴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적극적인 공적 자금 투입이 필요합니다. 또한 농가 부채에 대해서는 아마 오래전에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도 농가 부채 문제에 대해서는 탕감이라든가 이런 조치들이 아마 있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요. 적극적으로 농가 부채에 대해서는 탕감 정책을 발표하시는 것이 또 기초생활 수급자에 대한 정책으로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또한 서민은행을 만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국책은행들을 민영화하고 외국 자본이 66.2% 지분을 가지고 있는데 외국 투기 자본을 팔 것이 아니라 서민은의 역할을 제대로 해서 그래서 이분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그런 관계망들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재원들은 저희는 고소득자에 대한 증세로서 만들어낼 것입니다. 그 기초생활 수급자 그 채무 감면 문제를 말씀드렸는데 이 기초생활 수급자들 일을 하면 기초생활수급은 이제 안 해도 되도록 적어도 일을 하면 먹고 살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최저임금이 그런데 너무 낮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먹고 살기가 어렵습니다. 대학이나 대형 병원 이런 청소용역 노동자들 아무리 일해도 월급이 오르지를 않거든요. 왜냐하면 다 이 원청에서 최저가 입찰만 하니까 다 용역업체들은 다 이 최저임금만 하죠. 그 최저임금을 올려야 이분들 월급이 올라가는데 8월 7일 날 새누리당 대선 후보 경선 토론회에서 박 후보께 이런 질문 왔었죠. 최저임금 얼마인지 아시냐? 대답 못 하셨는데 여쭙고 싶습니다. 지금 최저임금 얼마인지, 내년 최저임금은 얼마인지, 또 최저임금도 못 받는 노동자들 얼마인지 그동안 좀 파악하셨는지요? 예. 그 최저임금과 관련해가지고 그 당시에 그 아르바이트 하는데 평균 시급이 얼마냐고 이렇게 제가 들었습니다. 원래 저한테 온 질문이 아니고 옆에 질문이 갑자기 저한테 넘어오는데 저는 평균 시급이라는 걸로 생각을 하고 그렇게 얘기를 해서 그때 장면을 보시면 알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다 이미 설명이 나갔는데 뭐 그때 아마 그거를 잘 못 보시고 그 잘못된 그 정보만 가지고 얘기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최저 임금에 대해서 그 모른다는 거는 말이 안 되죠. 예. 4,580원. 내년은 얼마인가요? 근데 여기 4,860원. 네. 근데 최저임금 못 받는 노동자는 몇 명인가요? 근데 이런 그 대선 후보 토론에 나와가지고 스무고개 하듯이 이거를 상대가 모르면 골탕을 한번 먹여야지 하는 식으로 계속 스무고개 하듯이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별로 그렇게 바람직한 대선 토론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어떤 미래에 큰 비전을 놓고 어떻게 하면은 국민에게 희망을 드리고 어떻게 나라를 이끌어 갈 건가 이런 것을 얘기하기도 바쁜데 스무고개 하듯이 요거는 얼마, 저거는 얼마 그러면서 계속 그런 식으로 하게 되면 이거는 뭐 학교에서 선생님하고 뭐 학생들이 너 이거 숙제 해왔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느낌을 받아서 국민들도
대선 네. 후보 토론이 좀 이상하지 않냐. 궁금해하신 알겠습니다. 서민들 잘 말씀 들었습니다. 전해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말이죠. 제가 네, 새누리당도 경제민주화를 말씀하시는데 재벌에게 트럭으로 정치자금 받고 또 재벌에게 은행 주는 법안 또 몇 조씩 세금 깎아주는 법안 날치기로 밀어붙인 새누리당이 말하는 재벌개혁이 과연 어울리기나 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조직폭력배가 착하게 살자 팔뚝에 문신 새겨놓은 거하고 무엇이 다릅니까? 재벌 해체하자는 것이냐 이런 질문 종종 받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통합진보당은 재벌 해체하자는 것입니다. 반드시 하겠습니다. 재벌 옥스포드 사전에도 올라있는 말입니다. 일제에 상납하고 미군정에 줄대가면서 탄생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과 정경 유착해서 사카린, 냉장고, 밀수해가면서 성장한 재벌이 바로 재벌의 대표 삼성입니다. 정경 유착과 부패의 뒤에는 언제나 재벌이 있었습니다. 1%의 지분을 가지고 100%의 권한을 행사하면서 제왕으로 군림합니다. 이런 질서를 그대로 둔 채 개혁과 진보 가능하겠습니까? 재벌 체제 그래서 바꾸자는 겁니다. 재벌에게 넘어간 권력을 국민에게 돌려주고 그리고 서민에게 돌아갔어야 할 몫을 제대로 분배하는 것이 재벌 해체 그리고 경제 민주화입니다. 대수술이 필요합니다. 적당히 해서는 안 됩니다. 갖고 있는 지분만큼 권한을 행사하도록 해야 합니다. 더 이상 특권 허용하지 말아야 합니다. 서민경제 재벌 삼아서 자기 이익 추구하는 일 없어야 합니다. 이건희 회장이 부를 세습시키는 것, 박근혜 후보가 권력 대분림 하겠다는 것하고 무엇이 다릅니까? 이런 사회 민주주의 없고 희망도 없고 경제 살아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말은 바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불필요한 규제를 풀어서 나라 곳간을 채우신 게 아니고 재벌 대기업 규제를 풀어서 재벌 곳간을 채우신 겁니다. 경제민주화를 말씀하시는데 그동안 문재인 후보한테 왜 왔다 갔다 했냐 이렇게 이런 취지로 물어보신 걸로 들리는데 그동안 새누리당이 계속 요구해왔던 것이 추진해왔던 것이 재벌 규제 풀라는 것이었잖아요. 그래서 풀렸잖아요. 추총재 없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이 난리가 났던 거 아닙니까? 골목 상권 다 침범했던 것이지요. 그래서 경제민주화 말씀하시기 전에 정말 통렬한 반성이 필요하다. 이 줄푸세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단도직입적으로 재벌 순환 출자 그대로 인정하자고 하시는데 이거 결국 지금까지 벌어진 일 아무것도 손대지 말자 이겁니다. 그러면 왜 재벌 개혁 이야기를 꺼내시는지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 온갖 탈법과 불법을 동원한 부의 대물림 지금 이재용 씨, 이건희 회장이 삼성그룹 물려주는 건데요. 이런 정당하지 않은 부의 세습, 경영권 세습 어떻게 막으시겠습니까? 네, 박근혜 후보 답변 기존 순서. 순환 출자가 뭐 경제 민주화의 다인 것 같이 이렇게 말씀하신 건 너무 과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지금 우리 그 글로벌 경제 위기가 닥치고 있고 또 우리 경제도 지금 그 상당히 어려운데 그동안에 어쨌든 순환 출자는 합법적으로 인정이 됐던 것이죠. 그걸 갖다가 지금 갑자기 이제 다 끊으라 고리를 그렇게 되면은 수조의 돈을 갖다가 이제 그 고리를 끊기 위해서 투입을 해야 되는데 저는 그렇게 되면 이게 법의 안정성, 그러니까 경제가 심리라고 그러는데 그때는 합법이라고 해놓고 이거를 다 지금 갑자기 아니라고 한다고 할 때 굉장히 이것이 경제에 주는 그 좀 나쁜 악영향도 생각해야 되고 우리 이 후보님 그 대기업 집단 정책을 보면 우리 문 후보님하고 유사합니다. 매우 유사합니다. 하청업체들이 기술 열심히 쌓아서 이제 발전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재벌 대기업하고 거래를 하다 보면 조금만 기술이 나아지면 재벌 대기업이 뺏어간다, 인력 빼간다, 높은 임금 제시하고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결국 이 중견기업들이 커나갈 수 있는 길을 재벌들이 지금 계속 스스로 부의 집중을 통해서 흡수해 나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다가 인수합병까지 가는 경우도 많고요. 그런데 어떤 돈으로 인수합병 하느냐? 대체로 출자총액 제한제도 없고 그리고 순환 출자도 가능하고 이러니까 재벌 총수 뭐 자녀분들께서 그걸로 한 번 돌린 돈 가지고 또 돌리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경제 민주화가 이루어지고 중소기업과 상생을 하려면 그러면 이 재벌에 대한 강력한 규제가 필요하고 이 재벌의 부의 집중 구조를 없애는 것이 재벌 해체다. 이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 문재인 후보께서는 재벌 개혁이라고 말씀하시고 저는 재벌 해체라고 얘기하는데 뭐가 다른 거냐 말씀하시는데 그건 문재인 후보님께 또 물어보시고요. 네. 지금 아까 경제 위기 어려운데 기존 순환 출자 갑자기 끊으라고 하면 어떡하냐 말씀하셨는데 정확히 이해하셔야 되는데요. 문재인 후보님은 기존 순환 출자에 대해서 3년 유예 주고
그걸 해소하라고 하겠다고 하셨고 저는 2년 유예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내일 당장 없애라는 얘기가 아니다. 근데 그걸 갑자기 끊으라고 하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 좀 잘못된 반론이다 생각이 들고요. 합법이던 것이 어떻게 불법이 되느냐 말씀하셨는데 제가 조금 이따가 또 말씀드리죠. 네. 이 후보께서 그 최저임금 수준을 근로자 평균 임금의 50%까지 인상하겠다고 공약을 하셨습니다. 네, 최저임금 제도가 1987년에 도입됐죠. 당시는 평균 임금의 40%가 조금 못 미치는 선에서 시작을 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지금 오면서 오히려 최저임금이 평균임금에서 차지하는 그 평균임금 수준 비율이 32%까지 지금 떨어진 상황입니다. 왜 이렇겠습니까? 계속 그 정부 위원들 그리고 또 사용주 측 의원들이 아예 인상하지 말자, 인상해도 1원 인상하자, 5원 인상하자 이런 데부터 이야기를 시작하기 때문이지요. 최저임금이 물가보다 많이 올라야 서민들 위기가 실제로 극복됩니다. 그리고 OECD 전체 나라들 가운데 최저임금 수준이 지금 저희가 멕시코 빼면은 제일 낮은 수준입니다. 많이 올려야 된다는 것이고요. 지금 그 작은 영세업체들의 경영이 어려울 수 있다 말씀하셨는데 제가 아까 문재인 후보님과 토론할 때 드렸던 말씀을 아마 좀 잘 못 들으셨던 것 같은데 영세업체들에게는 오히려 부가세를 지금 큰 부담이 되는데요. 지금 원재료 매입비만 지금 빼주고 있는데 여기서 임금 고용분도 공제를 해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분들도 공제를 받으려면 제대로 신고를 잘 해야 되죠. 신고를 잘 하려면 아까 제가 대구에 무슨 아르바이트생 말씀드렸지만 최저임금도 안 내잖아요. 노동자의 10%가 최저임금도 못 받거든요. 이런 분들은 최저임금을 줘야 됩니다. 그래야 신고가 되고 그래야 형사처벌을 안 받으니까. 그래서 결국 이 영세 자영업자들도 세금을 덜 내고 고용도 늘어나고 이분도 부담이 적어지고 이렇게 선순환을 할 수 있죠. 가장 중요하기는 대기업의 이 골목 상권들을 네. 장악하는 것이 없어져야 네. 영세 상인들이 함께 답변 살아납니다. 여기까지.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께서 비정규직 문제를 말씀하셔서 기대도 해보고 싶습니다만 솔직히 믿기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정말 진심으로 하겠다 입증해 보일 방법이 있어서 제가 부탁도 드리고 요청도 드리는 것인데요. 공공부문부터 정규직으로 바꾸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그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입니다. 이분들 지금 호봉제 예산 지금 한 900억 원 가량 국회에 계류돼 있는데 이 예산 그리고 교육공무제 전환 특별법 이 법안 정부가 반대한다고 그러고 새누리당은 정부 뒤에 지금 숨었는데 통과시키겠다 이렇게 확약하시면 된다 보고요. 두 번째 그리고 민간 부문에서 비정규직 전환하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 사내 하도급 법안 즉 현대차 비정규직 노동자들 정규직으로 전환 못하게 하는 현대차 비호 법안 폐기하시는 겁니다. 그거 처리하겠다 약속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정리해고 문제 노동자들의 문제 풀기 위해서 쌍용차 국정조사 대선 전에 하겠다고 약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아무런 다른 보호 장치가 없이 그냥 사내 하도급 없애라 그러면 이 사내 하도급 근로자들을 실제 어떻게 지금 도움을 파견법이 주겠습니까? 있습니다. 파견법으로 예. 얼마든지 규제가 가능하고요. 복지 늘려야 합니다. 그러나 재원 한정돼 있습니다. 복지와 토건, 국방 예산 가운데 무엇을 우선할지 결정해야 됩니다. 4대강 무너지는 보에 수없이 보강공사를 하고 강바닥에 매년 쌓이는 모래를 줄곧 파내면서 토건 예산을 계속 퍼부을 것입니까? 미국 무기를 사들이면서 국방 예산을 계속 지출할 것입니까? 이미 복지 확대는 새누리당도 거절할 수 없을 만큼 거스를 수 없는 대세입니다. 복지 예산을 우선 배정해야 합니다. 이것만으로는 그런데 부족합니다. 이제 정말 국민들 앞에 솔직해야 합니다. 복지를 늘리려면 돈이 더 필요합니다. 세금을 걷어야 복지를 확실히 늘릴 수 있습니다. 4대강 사업, 제주강정 해군기지 사업 같은 어차피 불가능한 사업에 돈을 쏟아붓는 일 안 하는 것이야 기본이지만 예산 절감만으로 마른 수건 쥐어짜서 복지 늘릴 수 없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우리나라 복지 예산 수준이 GDP 대비해서 OECD 나라의 3분의 1 수준입니다. 다음 10년 이내에 OECD 평균 수준까지는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어디서 돈을 마련하겠습니까? 경기 침체, 경제 위기에서 유리지갑, 월급쟁이, 서민들 주머니에 남아있는 것이라고는 이제 없습니다. 초고소득층 그리고 재벌 대기업 세금 좀 더 내셔야 합니다. 다른 방법 없습니다. 복지는 세금이고 세금이 복지입니다. 세금을 말하지 않는 복지는 거짓입니다. 복지를 늘리려면 세금을 더 내야 한다는 말을 정치인들은 잘 안 하려고 합니다. 국민들께서 증세를 싫어한다는 이유인데요. 그런데 조금만 더 들어보면 국민들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것은
불공평입니다. 나는 월급쟁이 유리지갑이라서 세금 다 냈는데 고위층은 세금 안 내고 비자금 만들고 검은 돈 상속시키는데 왜 그 고위층들한테서 세금 철저하게 걷지 않고 나보고 더 내라 하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고위층부터 세금을 제대로 내는 것이 적극적인 복지 확대를 위해서 정말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지난 토론에서 박 후보께서 전두환 정권으로부터 6억 원을 받았다고 시인을 하셨는데 비자금 아닙니까? 전형적인 지하경제죠. 서민들은 로또 3등 150만 원만 당첨이 돼도 소득세, 주민세 다 냅니다. 박근혜 후보는 당시에 음마아파트 30채 값 지금 시가로 300억 원인데 받으면서 그때 상속세든 증여세든 내셨습니까? 지금 이제 이정희 후보께서 이제 똑같은 질문을 이제 또 하고 계십니다. 지난번에 이 문제는 제가 세금 냈는지는 안 여쭤봤습니다. 지금 새로운 질문입니다. 이제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이미 답을 드렸고 또 저는 뭐 그 한번 한 약속은 또 꼭 지키니까 답은 이미 드렸는데 아니요, 세금을 내셨는지를 여쭤보는 과거의 건데요. 일이고 지금 대통령이 완주를 스스로 하실 것일 이 저 대선 끝까지 완주하실 계획은 없으시죠? 지난번에 말씀하신 거 보니까 우리 문재인 후보하고 단일화를 하시겠다는 의지가 상당히 강하신데 그러면 아예 처음부터 그 후보로 끝까지 뛰실 생각이 아니라 이제 단일화를 하실 생각이라고 그러면 이 후보로 나가는 대통령 후보로 나가는 사람한테 그 27억 원의 그 국고 보조금을 지급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중간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나가실 생각도 없으면서 27억을 받으시고 이게 그래서 국회에서 한참 논란이 됐던 먹튀법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것이 완주를 안 하실 경우에는 이것을 뭐 맨날 그 우리 서민들 얘기하시고 자, 그러는데 혈세. 네. 예. 여기서 제가 혈세를 잠깐만 좀 그냥 끼어들겠습니다. 네. 이렇게 카운터를 잠깐 좀 세워주시고요. 예. 지금은 사실은 복지 문제에 관해서 좀 자유 토론을 하는데 물론 이정희 후보가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이제 박근혜 후보가 답변을 하시는 과정인데 가능하면 주제를 좀 벗어나는 토론은 삼가해 주시고 주제에 좀 집중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일단 두 분의 발언은 제가 인정을 합니다만은 가능하면 주제로 좀 다시 좀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정희 후보가 좀 시간이 많이 남으신 것 같은데 바로 하시죠. 제가 복지 문제를 잘 풀기 위해서 정말 이 질문을 드린 겁니다. 고소득층으로부터 세금을 많이 받아야 실제로 복지가 가능하거든요. 근데 고소득층 다 재산 숨겨놨다. 이러면 누가 서민들이 세금 낼 기분이 나시겠습니까? 그래서 정말 대통령 되시려고 하시는 분이면 세금만큼은 깔끔하게 난 정말 다 냈다. 이렇게 하실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하고 똑같은 질문 드린 게 아니고 다른 질문입니다. 정확히 기억하셔야 되는데 그때는 사회 환원 약속하셨고 저는 세금 내셨냐 이걸 여쭤본 건데 전파 낭비는 지금 박근혜 후보께서 하신 거죠. 그때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기억하시면 된다. 박근혜 후보 떨어뜨리러 나왔다. 떨어뜨릴 거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네, 전파 낭비를 27억을 어떻게 하신 하실 거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그거는 생각하고요. 지금 바로 결국은 이제 무상의료를 추진하겠다는 공약을 하셨습니다. 근데 이제 대선 그 공약집을 보니까 재원이 얼마나 드는지 이런 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없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재원은 마련하실 것입니까? 저희가 2009년에 이 공약을 채택을 가장 먼저 했고요. 그래서 재원 문제에 대해서도 건강보험의 국가부담 지금 20%도 사실 안 내도 되는 것으로 법이 돼 있는데 40%까지 인상하겠다. 이렇게 13조 원이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전체적으로. 그리고 전달 체계를 바꿔서 좀 더 시민들께서 그 의료질 주치 제도라든가 이런 것들 의료비를 줄일 수 있는 대책을 저희는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거 감안하시면 되고요. 질문 드리죠. 증세를 하시겠다는 거죠. 당연히 고소득층 내셔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그래서 거기에 제가 대해서 질문 계속 좀 드릴게요. 세금 문제 말씀하셨는데 81년도에 성북동 집 재벌 총수한테서 거저 받으셨잖아요. 세금이라도 박 후보 돈으로 내셨어야죠. 그때 6억 원 받으셨으니까 돈 있을 때잖아요. 왜 세금까지 그때 안 내시고 보는 돈으로 한 푼도 부담 안 하셨어요? 그러니까 오늘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거는 재원 조달에 대해서 의료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갑자기 방향을 다른 걸로 바꾸셨는데 저는 여기에 대해서 좀 드릴 말씀이 더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부유세를 걷으시겠다는 건데 부유세를 걷어서 조성한 재원으로 무상 의료를 하겠다는 것은 너무 세상 물정을 모르는 터무니없는 구상이다. 이건 정책이라고 할 수도 없다. 하나의 구호, 이데올로기에 불과하다. 이게 누구 얘기인지 아십니까? 이게 바로 얼마 전까지 우리 이정희 후보하고 같은 당을 하셨던 유시민 전 의원이 말씀하신 거예요. 후보님은 이제 발언 시간 다 되셨고요. 이정희 후보님은 20초 정도 남았습니다.
대통령이 세금 내지 않으면서 세금 국민들에게 내달라고 요청드릴 수 없는 겁니다. 고소득층 증세는 당연히 돼야 되는 거고 무상의료 방향으로 계속 가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한 단계 앞서서 말씀드렸고 그리고 이만큼 재원 필요하니 한 걸음이라도 가자 해서 사회가 진전하고 있는 것이지요. 대통령께서 대통령이 되겠다고 하시는 분들께서 고위층이 계속 여기까지 비자금 듣겠습니다. 계속 놔두면 더 이상 국민들이 제가 세금 못 냅니다. 지금까지는 국민 여러분 오늘 토론 많이 기대하셨을 텐데요. 후보들 간의 토론이 제대로 이어지지 못하고 잘리는 경우들을 좀 보셨을 것입니다. 좀 더 활발한 토론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농업 문제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사회자도 또 질문을 받은 후보도 농업 문제가 주제가 아니다 이런 말씀 먼저 하시는데 농업이 그만큼 천시받고 있다는 겁니다. 농민들이 무시받고 있다는 겁니다. 정말 가슴이 아픕니다. 농업은 미래 산업이고 그리고 정말 식량 주권 위해서는 무엇보다 크게 성장해야 될 산업이지요. 그것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는 것이 너무나 가슴이 아픕니다. 이번 토론에서 환경 문제가 빠졌습니다. 4대강 사업 정말 저희가 깊게 돌아봐야 되고 앞으로 박근혜 후보든 어느 후보든 간에 집권을 한다면 이것에 대해서 완전히 조사하고 그리고 철저하게 파헤쳐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과제입니다. 중요한 사회 현안들이 이 토론에서 빠진 것 매우 안타깝습니다. 다음번엔 더 좋은 토론 함께 만들기를 바랍니다.